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오매불망 LS 머티리얼즈의 수요 예측 결과를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전혀 상관이 없긴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이름이 또 비슷해서 기대가 되기도 하는 LS 머티리얼즈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회사인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LS그룹의 어디에서 출발해서 물적 분할이 됐고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스킵하고요. LS 머티리얼즈는 울트라 커패시터 제조사인 LS 머티리얼즈와 알루미늄 소재, 부품 등을 제조하는 RS 알스코, 오스트리아 하이와의 합작법인인 하이엠K 이렇게 3개 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LS 머티리얼즈부터 볼게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인 울트라 커패시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울트라 커패시터란 신재생에너지나 산업 비상전력, 스마트 팩토리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얘기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해서 에너지 저장 용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에너지 출력이 훨씬 크고요. 또 충방전 시간이 짧고 기대 수명이 길고 넓은 범위의 온도 환경에서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긴 사이클의 기대 수명을 요구한다거나 짧게 사용하고 충전이 자주 필요한 분야 이런 데서 수요가 확실히 있다라는 거죠. 자, 울트라 커패시터는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사이즈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LS 머티리얼즈는 100패럿 이하로 구분되는 소형 제품은 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요. 고출력, 중대형 위주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풍력, 태양광, UPS 같이 고성장 산업에서 수요가 주로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의 3대 주요 매출처를 보면요. 풍력 발전기,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산업용 AGV, 무인 운반차 요런 데에 사용이 되더라고요. 풍력 발전기는 고용량의 특성을 갖는데 터빈이 고지대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잦은 교체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의 기대 수명을 갖는 납축전지보다는 기대 수명이 10년에서 15년 정도로 훨씬 긴 울트라 캐퍼시터가 더 이점을 갖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UPS는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압 변동 같은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 발전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제품들은 전력의 품질에 의해서 제품의 품질이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1000분의 1초 단위의 순간의 정전도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 분야에서 특히나 수요가 발생한다고 해요. AGV는 정해진 구간을 반복하는 형태가 흔한 물류창고나 자동화 공장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긴 시간 충전을 요구하는 리튬 배터리 대비해서 캐퍼시터는 수분 내로 충전을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하차 하는 사이에 충전을 마칠 수 있는 울트라 커패시터의 효용이 훨씬 높아진다고 해요. 네, 이렇게 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탑티어 고객사를 대상으로 양산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점유율이 궁금해서 또 찾아봤는데요. 울트라 캐퍼시터 제조사들 중에서 비나텍의 점유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 다음 LS 머티리얼즈 순서인데 비나텍은 중소형 쪽에서 1위라고 하고요. LS 머티리얼즈가 중대형 쪽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품군별로 따로 점유율이 나와 있진 않았어요.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네, 넘어가서 LS 머티리얼즈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S 알스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간단히 얘기해서 자동차나 가전, 전선 이런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또 다양한 알루미늄 합금 소재와 부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알루미늄은 가벼우면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높은 전기 전도율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차량 경량화, 열 처리가 가능한 소재로서 주목을 받고 있죠. 전기차의 차량 경량화. 그래서 세아 메카닉스나 알맥, 3기 EV 이런 회사들이 알루미늄 소재를 바탕으로 전기차 부품을 생산했던 거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S 알스코는 알루미늄 품목별로 특화되어 있는 경쟁사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제품군을 좀 보유하고 있고 그만큼 고객사도 다양한 편이고요. 특히나 또 공급하고 있는 제품은 대부분 점유율이 아주 높거나 독점 공급 중이라고 해요. 현대차에도 독점 공급되고 있는 것 같고 가전이나 케이블 쪽에서도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하이엠K는요.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알루미늄 제조기업 하이와 LS가 합작 법인 형태로 올해 2월에 설립한 회사고요. 이번에 또 공모자금의 일부는 이 회사의 투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 하이엠K는 앞으로요, 알루미늄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전기차 부품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라고 해요. 양산은 25년부터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이가 유럽 완성차 업체의 납품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제품으로는 EV 사이드실, EV 배터리 바텀 트레이, 이런 배터리 시스템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간단 명료합니다. 첫 번째, 울트라 캐퍼시터 전방 산업의 성장, 그로 인한 대용량 고출력 울트라 캐퍼시터에 대한 필요성 확대. 그동안 울트라 캐퍼시터는 대부분 전자기기에 탑재가 되는 소형 제품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는데요. 현재는 더 다양한 수요처로 본격 적용되는 확장기를 좀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재생에너지, 공장 자동화, 전기차 이런 산업에서 고출력, 고효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중대형 제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회사가 중대형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차량 경량화 트렌드에 따른 알루미늄 소재 부품 수요 증가입니다. 특히나 전기차는 탑재되는 배터리 팩 이런 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경량화에 더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알루미늄 교체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기차를 포함한 완성차 업계 전반적인 수요 둔화 때문에 이 우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연비 개선과 친환경 트렌드에 따라 알루미늄 수요가 증가한다는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이 다소 둔화될 여지는 존재한다는 거. 특히나 회사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LS 알스코의 알루미늄 사업부 매출 비중, 그러니까 자회사 매출 비중이 훨씬 높아요, 현재. 그래서 2차 전지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부진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EV 배터리 시스템인데요. 앞에서 하이엠K가 앞으로 EV 배터리 시스템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현재는 현기차가 요구하는 알루미늄 압출재 스펙을 맞출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없어서 알루미늄 압출재에다가 스틸 재질을 보강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이엠K의 제품이 양산이 되게 되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알루미늄으로만 현대 기아차가 요구하는 스펙을 충족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독점 공급을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 보고 실적 확인하겠습니다. 21년 대비해서 22년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80% 성장, 영업이익은 무려 470%, 말 그대로 폭풍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3년 3분기까지의 실적을 연한산해서 한번 보면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주춤할 것 같거든요. 마침 파도 사태 때문에 10월 매출액을 선제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는데 보시면 연결 기준 10월 매출액은 1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115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10월까지 누적 매출로 보면 1,120억 원, 전년 동기 1,370억 원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작년 같은 성장을 이뤄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리고 LS 머티리얼즈와 LS 알스코 개별로 10월 누적 매출을 보시면 둘 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부진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2차 전지 수요 부진에 영향을 받는다고 치고 울트라 캐퍼시터도 그닥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 좀 체크를 하고 가야겠고요. 그래도 3분기까지의 순이익은 이미 작년 전체 순이익을 넘어섰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보입니다. 수익성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울트라 캐퍼시터 제조 또는 알루미늄 가공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비나텍, 사마전기는 울트라 캐퍼시터 쪽, 남선알미늄과 알루코, 세아메카닉스는 알루미늄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ER이 아닌 EV 에비타 방식을 채택했어요. 에비타라는 게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에 영업이익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한 감가상각 규모가 큰 산업의 경우에는 EV 에비타를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근데 회사별 EV 에비타 배수의 편차가 조금 크긴 하더라고요. 평균은 19.84배가 나왔습니다. 자, 적용 에비타는 23년 2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 에비타를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은 6,423원이 산출이 됐고 할인율 31.49%에서 14.36% 적용, 공모 희망 밴드는 4,400원에서 5,500원을 산출했습니다. 자, 우리한테 그냥 익숙한 PE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3분기까지의 실적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는 3분기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3분기 연환산 순이익과 오늘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PER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비나텍은 99.5배, 삼화전기는 12.6배, 남선알미늄은 61.6배, 알루코는 11.2배, 세아메카닉스는 28.5배로 계산이 되거든요. LS 머티리얼즈는 상단 기준 PER이 29.8배니까요. 비나텍이나 남선알미늄에 비해서는 매력적으로 보이나 나머지 기업 대비해서는 이미 높은 편이긴 합니다. 특히나 그냥 단순히 시가총액만 놓고 보시면 이 중에서 LS 머티리얼즈의 시총이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비나텍이 커패시터 점유율 1위였는데 시가총액이 2,786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LS 머티리얼즈의 공모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분위기가 아니고 어쨌든 또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과는 별개로 좀 싸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 앞에 사족이 너무 길다라는 말이 분명히 또 나올 것 같은데요. 바로 수요 예측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396.84 대 1을 기록했고요. 2,025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2,000건을 넘긴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랑 LS 머티리얼즈 딱 2개거든요. 기관의 참여도가 좋은 성과로 무조건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기관의 관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왠지 공모 규모에 비해서도 경쟁률이 조금 낮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도가 바뀐 이후에 공모 규모가 꽤 컸고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던 종목들만 추려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에이징랜드, 신성ST, 두산로보틱스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공모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수요 예측이 좋았던 게. 그래서 그냥 딱 여기에서 봤을 때 두산로보틱스가 LS 머티리얼즈보다 공모 규모는 거의 5배가 컸는데 참여 금액은 LS 머티리얼즈가 두산 로보틱스의 2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꽤 흥행에 성공한 건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밴드 상단인 5,500원 이상을 써낸 비율이 가격 미제시를 포함해서 전부 다였고요. 6,000원 이상의 분포가 90% 이상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6,000원에 확정이 된 거죠. 상단 대비해서 9% 정도 초과한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크게 욕심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14.67%, 수량 기준으로 12.02%를 기록합니다. 아주 높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건수 기준의 수치가 더 높기 때문에 정말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최종 확약이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키움증권은 수요 예측 결과와 함께 최종 확약까지 주로 공개하곤 하거든요. 투자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의 수요 예측 결과, 의무 보유 확약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320만 8,670주다. 그렇다면요, 최종 확약 비율은 30.39%가 되는 겁니다. 그냥저냥 적당히 좀 잘 잡아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6,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878억 원, 시가총액은 약 4,059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대여급은 아니지만 약간은 덩치가 있는 거죠. 청약은 12월 1일, 12월 4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환불도 이틀이 걸립니다. 상장은 12월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블루엠텍과 청약 일정은 겹치지만 다행히 상장일이 겹치진 않습니다. 블루엠텍은 13일의 예정이에요. 자, 청약 가능한 증권사가 무려 5개나 되죠. 키움, KB, 이베스트, 하이투자, NH. 자, 그래서 경쟁률을 비교하면서 유리한 곳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60%와 구주 매출 40%로 진행이 됩니다. 구주 매출 비중이 높아요.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았다면 엄청나게 트집이 잡혔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무지성 청약 분위기라서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듯 합니다. 구주 매출의 주체는 재무적 투자자가 되겠고요. 사모펀드 K스톤 파트너스가 IPO를 통해서 일부 엑시트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재무적 투자자가 구주 매출을 통해 엑시트하기 때문에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좀 줄일 수는 있었겠죠.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사조 조합에는 2.8%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76명 기준 1인당 배정 금액이 약 3,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미달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장일 유통 물량 보겠습니다. 최종 확약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적용한 수치입니다. 상장 예정 주식 수의 29.17%가 상장 직후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이 되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1,184억 원 규모가 됩니다. 기존 주주 비율은 12.90% 존재하고요. 조금 무거운 편이긴 한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말아 올라가는 것을 보면 요 정도 사이즈는 수급이 붙으면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기존 주주는 기업은행, NH투자증권, 농협은행, 코레이트 자산운용부의 44인이 있는데요. 이들은 주당 5,100원의 주식을 인수했다라고 투자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가 6,000원과 괴리율이 17.6% 정도로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공모가 부근에서 다 던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야 수익 실현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실 유통시총이 700억 원 이상이고 1,000억 원대 정도가 됐던 종목들은 상장일의 성과가 극명히 갈리는 편입니다. 네, 이런 조건에서는 수요 예측 결과가 아예 좋든 아니면 해당 산업에 특별한 호재가 있든 수급에 긍정적인 무언가가 뒷받침이 되어야 상장일의 고가 기준 한 80에서 100% 정도를 기대해 볼 수가 있었고, 그렇지 않다면 20%도 어려운 느낌이긴 했거든요. 근데 LS 머티리얼즈는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선 머티리얼즈가 붙었고, 또 올해 상장한 이름 있는 그룹주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두산 로보틱스, 사이즈에 상관없이 수요 예측 결과도 상관없이 성과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중대형 사이즈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LS 머티리얼즈도 그 후광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 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는 318%, 두산 로보틱스는 264%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확인하겠습니다. 키움과 KB는 150만 8,203주가 배정이 됐고요. 이베스트는 27만 4,218주, 하이투자와 NH는 18만 2,813주입니다. 균등에 사용되는 물량은 요거의 딱 절반이 되겠고요. 참고 청약 건수는 해당 증권사에 가장 많이 유입이 됐던 케이스들을 써놓은 겁니다. 증권사 계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참고하시라고 작성을 해뒀어요. 그리고 키움, 하이, NH는 최소 청약 수량이 20주니까 증거금 6만 원이 필요하겠고요. KB, 이베스트 10주니까 3만 원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키움이 배정 수량 대비해서 계좌 수가 아주 많은 증권사는 아니라서 균등이 좀 무난할 것 같고요. 이베스트는 계좌 수가 아주 적을 거라 균등만 한다면 이베스트가 또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수수료는 키움은 없고요. KB는 1,500원, 이베스트와 하이, NH는 2,000원이 부과됩니다. 청약 한도는 일반 등급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키움이 10만 주로 증거금 3억 원까지 청약 가능하고 KB는 100% 등급 기준 5만 주까지 가능, 증거금으로 1억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베스트는 2만 7천 주, 하이투자는 1만 8천 주, NH는 6천 주로 낮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계좌 언제까지 만들어야 참여 가능한지 가장 오른쪽 칸에 적어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베스트, 하이는 오늘까지 만들어야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공모 규모가 비슷한 친구들을 적어놓고 이 중에서 필에너지를 참고했습니다. 공모 규모가 가장 비슷해요. 자, 필에너지에 66만 1,291건이 참여했거든요. 근데 필에너지에 비해서 LS 머티리얼즈는 주당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참여할 유인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만 건을 잡았고요. 5개 증권사 통합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균등 배정 수량은 2.61주 정도. 증권사마다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2-3주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자, 증거금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저는 13조 원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2,370대 1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질 텐데도 예상을 해본 이유는 그래도 실제로 수익금이 어느 정도가 될지 감을 잡아보기 위해서죠. 자, 키움증권 일반 등급 풀청약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균등은 2주, 비례는 42주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2배까지 간다고 해도 수익금은 26만 4천 원 정도라는 거. 증거금 3억 원을 투입했을 때 이 정도가 기대가 된다는 거. 그래서 다른 대여금만큼의 수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도 어쨌든 이틀치 파킹 이자나 대출 이자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약 건수나 증거금 예측은 1일차 마감 데이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블루엠텍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LS 머트리얼즈 환불금으로 블루엠텍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이 한정적이라면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블루엠텍의 내용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청약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안녕.